여보,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병실 창가로 겨울빛이 흘러들며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다 잠시 멈추었고 아주 느린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이름도 기억도 그녀의 얼굴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그 옆에서 조용히 남편의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말라버린 손 위에 자신의 체온을 얹으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당신 옆에. 그때 남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 종소리, 그리고 교실 안에서 웃으며 서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 순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날 잊어도 나는 잊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쏟아지고 병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순애입니다. 올해 72이고 전북 정읍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시골 초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죠. 그때는 세상이 참 느리게 흘렀습니다. 교실마다 창문이 삐걱거렸고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웃었어요. 하루하루가 분주했지만 제게 그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 같은 학교에 새로 부임한 젊은 남자 교사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죠. 아이들은 그를 이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마도 사랑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이한수였습니다. 그는 수학 선생님이었고 늘 분필가루가 묻은 손으로 칠판을 닦던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저 동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과 후 학교 마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노을이 지던 오후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그는 벤치에 앉아 종이 비행기를 접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거 좀 봐요. 아이들이 이런 걸로 멀리까지 날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그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까요? 세상이 다소 거칠게 돌아가도 그의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상한 확신이 생겼던 것.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반백년 전의 시골 결혼식은 참 소박했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고 흰 천막 아래에서 국수를 말아 먹으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한수 씨는 하얀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제 앞에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순애 씨, 앞으로 내가 많이 부족해도 잘 부탁하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던지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함께 걷는 여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교감이 되었고 나중엔 교장이 되었죠. 아이들을 사랑했고 규율에 엄격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실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학교 뒤편 산등성이에서 들려오던 종소리, 비 오는 날이면 창문에 맺히던 물방울,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두가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계절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더군요.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정원에는 장미와 국화가 자랐고 봄마다 한수 씨는 손수 나무가지를 다듬으며 이렇게 해놔야 예쁘게 핀다 며 웃었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웃게 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이란 게
그렇게 쉽게 붙잡히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그가 나무 이름을 틀리게 부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건 장미인가? 라고 묻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생 정원일을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피로겠거니 나이 탓이겠거니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작은 균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약속을 잊고 식사 중에도 숟가락을 놓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긴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천천히 잃어가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인정하게 된 건 어느 초여름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아침부터 베란다를 서성이더니 갑자기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애 씨, 오늘은 학교 안 가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학교 갈 일 없어요. 기억 안 나요? 작년에 교장 선생님 퇴임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낯선 말을 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요.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묻습니다. 순애 씨, 우리 내일 수업 뭐 가르쳐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집 앞 길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살던 동네였는데도 길을 헤맸고 경찰 도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도시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복도,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들, 그리고 한쪽에서 들려오는 심전도 소리. 의사는 조용히 MRI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 손상이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자극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한수 씨는 그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 이름을 외워야 하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흐르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조수석에서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라며 미소를 지었죠. 그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약을 챙기고 벽에 일정을 붙였습니다. 아침 식사고 김 선생님 댁 방문, 점심 낮잠 산책. 이렇게 하루를 눈에 보이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는 혼란스러워했죠. 처음에는 그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라며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던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붙인 메모조차 의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점점 변해갔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해하며 집안을 돌아다녔고 때로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제 아내는 어디 갔죠? 그 말이 들리던 밤 저는 처음으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가 날 잊는다는 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잃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가 나를 잊으면 그동안 함께 웃던 날, 함께 늙어가던 모든 순간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식단을 바꾸고 하루 3번 약을 챙기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마을 간호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은 치매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 잘 되어 있어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제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잊어도 나는 끝까지 이 사람을 기억하겠다. 그건 제게 남은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또렷이 불렀던 건 아마도 3년 전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날 그는 점심 식탁 앞에서 제게 물었죠. 순애야, 이 국은 내가 끓였니?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내가 끓였어요. 그렇게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제 이름을 잊었고 점점 더 많은 단어들을 잃어갔습니다. 이름도 시간도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의 방향도 말이죠. 하루는 제가 식탁 위에 밥을 올려두자 그는 수저를 집어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좋아하던 미역국, 그가 매년 생일마다 순애야, 이 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하던 바로 그 음식이었는데 이제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게 변했습니다. 새벽마다 옷장 문을 열고 학교 가야지라며 외출하려 하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다릴 거야. 그때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다릴 거야. 그 말이 밤마다 메아리처럼 귓가에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식사, 약 복용, 샤워, 옷 갈아입히기 이 모든 일이 저 혼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건강했지만 마음의 시간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 있었죠. 저는 점점 잠을 줄였고 식사도 건너뛰기 일쑤였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남편이었고 나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가끔은 너무 지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더니 말했습니다. 순애야, 애들이 집에 가야지. 저는 급히 달려가 창문을 닫고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밀려들며 커튼이 휘날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애들은 다 집에 갔어요. 그때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야, 나 잘못했나?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이내 잠잠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된 사랑이 다시 울었습니다. 그런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면 저는 그의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기고 식탁에 앉혀 밥을 먹였습니다. 때로는 그가 밥을 흘려도 옷을 더럽혀도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린아이 같았고 저는 그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환자라 부르는 일이 제겐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마을 복지사 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잠깐이라도 요양보호사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남의 손에 남편을 맡긴다는 생각이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복지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혼자 다 하시면 정 선생님도 병납니다. 남편분이 회복하려면 돌보는 분도 건강해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 4시간씩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남편을 다룰 때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은 음악 들어볼까요? 그녀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자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는 것을요. 밤이 되면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은 잘 보냈어요. 당신 참 잘했어요. 그는 아무 말이 없지만 가끔은 눈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를 느낍니다. 그게 제게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렇게 하루를 버팁니다. 남편의 병이 깊어질수록 저의 하루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세수를 시키고 약을 챙기고 나면 어느새 해가 떠 있었습니다. 밥상에 국을 올려놓고 한 숟가락을 떠먹이기까지 2시간은 걸렸죠. 그가 한 입을 삼킬 때마다 저는 함께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몸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목엔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을 재워놓고 거실에 앉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순의 어르신 맞으시죠? 시 노인돌봄 종합센터입니다. 치매 등급 판정이 나오셔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상황을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텨온 세월이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 선생님, 그동안 혼자 너무 고생하셨죠. 이제는 함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우리 부부의 집안을 살피며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식탁 옆에는 약통이 놓여 있었고 벽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옛날에 학교 교장이셨죠? 복지사의 물음에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들을 참 사랑하던 분이었어요. 그 말에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가 이 선생님을 조금 도와드릴 차례네요. 이후로 남편의 돌봄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전엔 요양보호사님이 와서 세수를 도와주고 낮에는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손 자극 놀이 같은 활동이었죠. 놀랍게도 음악을 들려주면 남편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 노래, 그렇게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 그 시절의 자신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복지센터는 저 같은 가족들을 위한 상담 모임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모임엔 각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아내와 남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저는 제 고통을 입 밖에 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을 들은 어떤 분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택 요양 서비스는 제 삶의 균형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복지사는 늘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누면 덜 힘들어집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가 끝까지 혼자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도 남편을 위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구청에서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기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치매가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분이 평온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들이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돌보는 일이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래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래, 잘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꼭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손이 다른 손을 잡는 그 행동 자체가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의 돌봄은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곁을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것도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 기운이 살짝 들어왔고 햇살이 부엌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오래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미음 한 그릇을 데우며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하얀 머리칼 사이로 햇빛이 내려앉고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점심 드실까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아주 또렷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여전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순애야, 오랜만이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세월이, 고통이, 외로움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나예요. 순애예요. 그는 제 손을 꼭 쥐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래 기다렸지?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교정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교장 선생님, 매일 아침 출근 전 제게 커피를 건네던 그 남편의 목소리. 그가 돌아왔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그는 제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제 볼을 지나 머리카락에 닿을 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쁘네. 여전히 그 말에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힘없이 떨어졌고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기억이 다시 멀어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단 몇 분의 선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복지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말에 상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그건 사랑이 기억을 이긴 거예요. 그분의 뇌는 잊었어도 마음은 끝까지 선생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사랑이 이겼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옛 사진을 앨범에서 꺼내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사진 옆에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나를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호흡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기억이 또 사라져도 괜찮아요. 오늘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멜로디처럼
우리 둘의 지난 세월을 천천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를 위한 계절인 듯 마당에 벚꽃이 유독 일찍 피었고 바람은 온화했습니다. 그해 4월, 그는 병실에서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었고 어쩌면 저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오후 남편의 호흡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곁에 계셔주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숨결은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 참 잘했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눈을 살짝 떴다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천천히 풀리며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음도 바람소리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훌륭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안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그가 제게 했던 말. 순애야, 나중에 내가 늙어서 기억을 잃더라도 내 얼굴은 절대 안 잊을 거야. 결국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주 마지막 순간에 나를 봤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삽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차를 올리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여보. 마당의 국화꽃은 여전히 그가 다듬던 자리에서 피고 집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없지만 당신이 남긴 시간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요즘 저는 마을에서 치매 가족 돌봄 모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새로 병을 진단받은 가족들이 찾아와 눈물로 이야기를 쏟아내면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젊은 사회복지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 선생님,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돌보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그런데요, 사랑은요, 힘들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모양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순애야, 고마워.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의 마지막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별빛이 흩날립니다. 저는 그 별빛을 향해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이 날 잊었어도 괜찮아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의 증거니까요. 병실의 불빛, 고요한 집, 그리고 벽에 걸린 두 사람의 젊은 날 사진.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기억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